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감소세가 정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내일 거리 두기와 일부 방역수칙 조정 여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서 생중계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먼저 치료제 관련된 그 질문부터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의 백신이 있고, 이 백신은 이번 달 말부터 들어올 예정이고, 그것과 별개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을 낫게 하는 목적의 치료제가 지금 오늘 허가를 했다, 조건부로 허가를 했다, 이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국내 최초의 항체 치료제고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유일한 약물입니다. 임상 2상 결과를 상태로 임상 3상을 조건으로 하고 이제 승인이 된 약물이고요. 해외에서는 두 약제가 있었죠. 일리아릴리하고 레이스제네론. 근데 이 항체 치료제의 원래 작용 기전은 이 세포로 침투를 못하게 막는 예방적인 역할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결과를 보면 입원율을 줄이는 결과, 그러니까 외래에서 주사를 맞으면 입원율을 1.6% 정도밖에 안 걸려요. 주사를 맞으면. 근데 주사를 맞지 않으면 6.4%. 이게 임상 결과였는데, 국내 이 레키로나주는 임상 대상자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증에서 중등도가 중증으로 가는 거를 전체적으로는 54%,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68%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감소를 시키는 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호전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3일 정도 회복 기간을 줄여줬고 50세 이상은 6일 정도를 줄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임상 3상에서 저는 조금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게, 이 약제 자체가 원래 외래에서 주사를 맞아서 입원율을 줄이는 목적인데 국내 결과는 50세 이상의 중증 환자한테 빨리 호전을 시킨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임상 약사 심의에서도 중등도 환자한테 주로 접종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임상 3상에서는 경증 환자들을 많이 포함을 해서 그분들에게 주사를 했을 때 입원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초기 단계, 국내 같으면 이게 생활치료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주사를 하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많고 이 주사실에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방호복이나 그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감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사실이 없고 또 비용이 수백만 원대이기 때문에 외래에서 베이스로 많이 못하지만 국내는 여건이 다릅니다. 확진자가 많지 않고 우리가 실내에서 생활치료시설에서 주사를 맞게 되면 그분이 병동에 입원하는 율을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경증 환자 위주로 임상 시험을 하게 되면 아마 적응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3상 임상 시험 제출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감염자, 일반 확진자분들은 언제부터 실제로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임상이 됐으니까 곧 통과가 됐고 접종을 할 수가 있죠. 좀 2월 정도면 충분히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부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중증 환자들은 대부분 덱사메타존 스테로이드라든지 렘데시비르 같은 약제가 있지만 우리가 확진을 받은 분, 증상이 없거나 경증 환자한테 쓰는 약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승인인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는 중등도 환자한테 쓰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50세 이상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증 환자나 증상이 없는 분한테 주사를 했을 때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중증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원을 한다든지 산소 치료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3상 임상이 들어갈 때 이런 경증 환자도 좀 포함을 해서 주사를 맞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고, 그리고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도 진행을 해서 중증 환자로 넘어가기 전에 일반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도 치료제 목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브리핑을 통해서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다루어 봤고요. 이어서 현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세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늘은 좀 300명대인데요. 조금 줄은 것 같지만 지금 문제가 수도권 위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수도권에는 우리가 생활을 하시는 30대에서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주로 감염원이라고 알려져 있고 70% 정도가 그쪽에서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런
장소를 보더라도 뭐 병원, 고시원, 또 외국인 거주지, 뭐 회사, 특히 회사 쪽에 많다는 것은 소규모로 집단 감염이 이런 사회생활하는 분을 따라서 감염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무증상 감염자가 국내 임시검사수가 거의 20%가 넘고 있어요. 그만큼 무증상 감염자가 수도권에 많기 때문에 이 예. 확산세가 저는 더 이상 감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뭐 여행도 많이 계획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퍼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지금 확산이 됐다고 하지만 아마 수도권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3차 대유행이 지금 정체기를 보이곤 있는데 그 이후에 봄에 또 다른 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가 지났을 때 이 확산세가 뭐 100명대를 꺾이면 좋겠지만 이 상태가 유지되거나 정체가 되거나 확산이 되면 3월 등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3, 4월에는 날씨는 춥지만 많은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환절기 때 제일 감기가 많이 걸리거든요. 바이러스 활동력도 높기 때문에 3, 4월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활동, 학교 등교 개학, 변이 바이러스 굉장히 많은 위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봄철 대유행이 오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내일 중대본이 회의를 열고 밤 9시 영업 제한 완화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제 피로감도 많지만 또 자영업자들 문제도 많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영업 시간 제한이나 그런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의 경험이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어떤 명칭별이 아니라 행위별 어느 정도 위험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는 분류를 해서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 시간 같은 경우는 설 연휴가 지난 후에 확산세가 조금 감소가 된다면 네. 아마 10시 정도까지 좀 풀어주시게 되면 식당이나 카페라든지 노래방, 이런 운동센터 같은 것이 조금 더 분포를 좀 넓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밀집도도 조금 낮출 수 있고 또 여러 손님들도 조금 더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감소를 해야 가능할까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100명 이하로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한 그래도 200명대 이하로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핵심 또 방역 수칙 가운데 하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설 연휴 때는 조금 풀어주시면 좋긴 하겠는데요. 아마 이제 5인 이하 모임 금지가 이제 확산세가 감소가 되면 3단계 기준인 10인 이하 모임 금지 정도로 조금 완화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인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데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3, 4월 봄철 대유행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변이 바이러스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싶기도 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변이 3종이 모두 발견이 됐고요. 방역 당국 역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로 전파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 검역에서 이제 잘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의 이제 방역 실수로 지방에서 많이 확산이 됐었죠. 그거를 고려한다면 수도권에도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변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전파력이 50에 70% 정도 강한 점도 있지만 젊은 층을 감염을 많이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아공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젊은 일하는 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만일에 수도권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치사율도 높지만 또 이 바이러스 전파 기간도 굉장히 긴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가격리 수칙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가격리 하시는 분은 자택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가족분들은 뭐 또 다른 별도의 숙박시설에서 머물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세 군데 남아공이라든지 브라질, 영국이 아닌 곳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셨죠. 1층, 2층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같은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이 됐고 감염된 사례를 모르고 친척이 와서 감염이 되신 거잖아요. 그 친척을 통해서 N차 감염이 됐고 이런 사례는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한 세 나라뿐 아니라 사실은 해외 입국자는 다 우리가 생활치료시설처럼 다른 자가격리시설에서 2주 정도 자가격리 후에 PCR 검사 음성일 때 해제하는 게 좋겠지만 하루에 들어오는 이제 해외 입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처럼 본인 부담을 일부분 하고 이런 어떤 생활치료시설뿐 아니라
연수원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그런 곳에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를 더 차단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정도로 철저하게 본인 부담까지 하게 되면 아마도 조금 입국자들이 주는 효과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국내는 지금 아직 백신을 우리가 대량으로 맞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 기간 중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다른 나라와 달리 도리어 진짜 3차 아니라 4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센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50에서 70%까지 전파력이 강하고요. 또 전파력뿐 아니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기간도 굉장히 강하고 네. 또 일부에서는 30% 이상 치사율도 높다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에 이미 무력화를 지금 조금 걱정을 하고 있고 항체 치료제 개발된 지금 현재 항체 치료제는 듣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국내 최초의 치료제를 만일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돼서 전국에 퍼져 있다면 써보지도 못하고 무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것을 좀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레키노라즈 오늘 조건부 허가한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에는 작동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미 개발돼 사용된 리제네론하고 일리아릴리 같은 경우는 변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지금 취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항체 치료제는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변이가 된 경우에는 다른 항체에 대한 또 항체 치료가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는 다른 항체 치료제 변이에 대한 것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예. 국산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두 항체 치료제를 생각한다면 그런 위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십니다.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세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뭐 재생산 지수가 그만큼 높다라는 그렇습니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말이 1.5라면 50%라면 1.5가 되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고 그게 N차 감염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변이 바이러스가 위험한 게 전파력, 지속력, 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개의 큰 무기가 백신과 치료제인데 이 두 개의 무기를 또 무력화시킬 가능성,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들에 대해서 이제 남아공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특히 노바백스가 이제 남아공에서 임상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기본적으로는 거의 90% 가까이 예방률이 나오는데 남아공에 대해서는 60% 정도밖에 예방률이 없다.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6분의 1 정도밖에 중화항체를 효력을 발휘를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를 다 막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왔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65세 이상 고령자 투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1차 때는 65세 전 연령에 이제 투여를 할 수 있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특히 유럽에서 많은 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고령층 임상 연구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55세 미만 아니면 65세 미만 이런 식으로 어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예 승인을 거부를 했거든요. 네. 그러한 게 영향을 분명히 준 것 같고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연구가 마지막 12월 달에 발표가 됐다가 최근 며칠 전에 아직 프리뷰라고 해서 검증을 거치지 않았지만 랜셋이라는 논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추가 임상 결과인데요. 1차 접종 후에 76% 정도 예방률이 있고 전체적으로 66.7%입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고령 인구가 그때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70세 이상이 한 220명 정도밖에 백신을 맞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1000명이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56세 이상은 1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고령자에 대한 연구는 더 추가 임상 연구 후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재미있다고 보기엔 조금 다른 결과가 있어요. 네. 간격 문제인데 국내도 4주에서 12주 간격으로 접종을 하라고 돼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첫 논문도 그랬고 이번 마지막 논문에도 보면 12주 이상 간격으로 해야지만 80%가 넘습니다. 6주 이내로 하면 54%가 나와요. 그러니까 간격을 3개월 이상 하게 되면 두 번째 접종은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스트라제네카 12주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논문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똑같을 정도의 그 벡터 백신입니다. 러시아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 2가지를 섞은 혼합한 벡터 백신인데 그거는 3주 간격으로 사용했을 때 91%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벡터 방식인데 아스트라제네카와 러시아 백신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는 아마 3차 검증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네. 아마 65세 미만의 접종을 권고하되 65세 이상에서는 조심스럽게 특히 요양원인 경우에는 아마 보호자 동의라든지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 보상을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아마 권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유럽 각국의 입장이 좀 다른 부분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문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올해 초반부에 들어오는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아스트라제네카 네. 백신인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입 시기와 그리고 상반기에 접종 대상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들어오는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맞아야 되실 분들도 어르신들인데 이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백신을 맞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든 좀 결론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 거거든요. 물량을 고려를 했을 때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네. 생각을 하시는지. 영국이나 이제 옥스퍼드 측에서는 이게 65세에도 효과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임상 1상 이상에서는 고령층에서도 젊은층 못지않게 중화항체랑 면역세포가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임상 3상 결과가 너무 고령층이 적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지금 승인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오는 물량이 초기에는 화이자 6만 명분 외에는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나머지는 5월이 돼야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위험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밖에 맞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아마 고령층에도 분명히 효과는 있겠지만 고령층이 이 백신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효과 면에서는 60% 미만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임상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접종을 권고할 때는 저는 보호자 동의 하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대로 접종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 국가 배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추가 임상 결과에서 고령층에서 굉장히 낮게 예방률이 나왔다면은 나중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른 예방 접종을 또 권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문 드릴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어르신분들한테 효과가 없는데 당장 급하니까 맞기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들어왔을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방접종을 권고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신 종류가 달라졌을 경우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다른 걸 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조금 더 추후에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도 말씀드린 대로 고령층에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1, 2상 결과를 고려하면은 효과는 일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후에 저희가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방역당국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